안녕하세요. 법문서 작성 세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우리 수업은 기본적으로 소장 작성 연습인데요. 소장에 기재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필요적 기재 사항 중에 핵심은 결국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입니다. 청구 취지가 원고가 그 소송에서 어떤 재판을 구하는 것인가를 표시하는 소의 결론 부분이라면, 청구 원인은 왜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여금 청구를 위주로 청구 취지 작성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구 원인 작성 요령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여금 청구와 관련해서 청구 취지를 작성하는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구 원인 작성 요령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청구 취지가 원고가 그 소송에서 어떤 재판을 구하는 것인가를 표시하는 소의 결론 부분이라고 한다면, 청구 원인이란 왜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청구 원인이란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또는 법률 관계를 발생시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합니다.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청구 취지가 재판부에 의해 인용되려면 원고는 그와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장에 기재되어야 하는 구체적 사실관계란 원고가 소재기를 통해 행사하고자 하는 권리가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장에는 이러한 요건 사실을 간략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이론을 장황하게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 원인의 기재 방식은 청구 취지와 달리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가 언제 누구와 사이에 무엇에 관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는 순서로 간결하고 정확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행위의 장소는 일반적으로는 요건 사실이 아니므로 굳이 기재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사고의 내용이나 전후 경위 등을 설명하며 꼭 필요한 경우, 또는 준거법의 결정 등이 문제되는 경우와 같이 장소가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법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쟁점과 무관한 사항을 중원부원 늘어놓는 것은 필요한 내용을 빠뜨리는 것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권리 발생 요건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행위, 동기, 연역, 경위 등을 너무 자세히 기재하거나 권리 발생 요건과 관련이 없어 쟁점이 되지 않는 사실을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의뢰인과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냥 마구 늘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필요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는 거죠. 변호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며 이 사람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어떤 권리가 행사되어야 하는지를 머릿속으로 정해야 되고요. 이러한 권리가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 사실들이 존재하는가를 확인해야 되겠죠. 요건 사실이 모두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그 다음에는 이러한 요건 사실의 존재를 증명할 만한 증거들이 충분히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겠죠.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비로소 소제기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이때 소장의 청구 원인에는 이런 요건 사실들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구 취지는 원고가 원하는 재판의 결론입니다. 이러한 청구 취지가 인용되려면 그 전제가 되는 권리 발생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권리 발생에 필요한 요건 사실은 원고가 재판 과정에서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재판이란 변론에서 확정된 실체적 진실에 법을 적용해서 내려지는 결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체적 진실이란 기본적으로 요건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장 책임과 입증 책임이 적용되죠. 주장 책임과 입증 책임에 관하여서는 권리가 존재하여야 이득을 보는 쪽에서
권리 발생에 필요한 요건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됩니다. 권리 발생이 필요한 요건 사실의 존재가 주장되고 입증되었다면 그 권리는 발생한 내용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일 실제로는 그런 권리가 변경되었다거나 또는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한 변경 내지는 소멸로 인해 이익을 누리는 쪽에서 변경 내지는 소멸이라는 법률 효과를 인정하기에 필요한 요건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이렇게 변경 내지는 소멸에 필요한 요건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르지요? 이걸 항변이라고 합니다. 소송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모두 요건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요건사실이란 쉽게 말해 구성요건 사실을 말합니다. 어떤 권리 내지는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 요거는 실체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이거를 우리는 구성요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건사실이라는 것은 이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83년 대법원 판결은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변론에서 당사자가 주장한 주요 사실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주요 사실이라 함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말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요건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한 경우에만 그 법률효과의 발생 여부를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요건사실에 대한 주장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 주장은 입증할 필요도 없이 주장 자체에서 이유 없는 것으로 배척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건사실은 그 주장 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재판에서는 그러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변론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해 그러한 사실의 존재가 추정되는 경우라도 재판부는 이를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권리 발생의 요건 사실을, 피고는 항변의 요건 사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주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라 이러한 요건 사실의 존재 여부를 추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실은 간접 사실이라고 합니다. 요건 사실과 간접 사실을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주장 책임 및 증명 책임은 요건 사실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간접 사실은 주장 책임 및 증명 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당사자의 주장 유무나 주장 내용에 관계없이 재판부가 증거에 의하여 자유롭게 간접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실무에서는 소장에 간접 사실이 기재되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에 간접 사실을 기재할 것이냐 여부는 소송 전략상의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은 요건 사실을 추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 과제로 제출하는 소장에는 간접 사실은 기재하지 말고 꼭 필요한 요건 사실만 기재하는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이제 대여금 청구를 기준으로 청구원인을 기재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는 원고는 대여 원금과 미지급 이자 그리고 지연 손해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따져보면요. 대여금을 청구하는 것은 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자를 청구하는 것은 이자 특약에 기한 이자 청구권입니다. 지연이자 내지는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만기에 원금 상환을 지체하고 있는, 즉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송에서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이 세 가지 권리, 대여금 반환 청구권, 이자 청구권 및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요건 사실을 파악해서 실제로 발생한 사실관계 중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추려서 소장의 청구원인에 기재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특정 권리의 요건 사실이 무엇인지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체법입니다. 실체법규는 보통 어떠한 법률 요건이 있는 때에는 어떠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당사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법률 효과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실체법 조문입니다. 물론 모든 법 규정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공평, 사물의 성질, 개연성, 법률의 실질적 목적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무엇을 요건 사실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건 사실을 파악하는 작업은 기본적으로 해당 법률 효과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실체법의 덕문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소송 변호사가 되려면 최소한 민사원계의 가장 기본적인 실체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의 조문 정도는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법조문을 글자 그대로 외우라는 것은 아니지만 민법에 어떤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지 정도는 자기 머릿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원래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조문이 머릿속에 있어야 특정한 권리의 요건 사실이 무엇인지가 파악되고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상담할 때도 필요한 부분에 집중해서 상담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상담하면서 변호사가 의뢰인 앞에서 매번 법조문 찾아보고 있을 건가요? 의뢰인 앞에서 1000조가 넘는 민법 조문 뒤적이면서 관련 조문 찾고 있으면 상담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물론 특별법은 종류가 워낙 많아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민법의 내용 정도는 자기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실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험 볼 때 법전을 주니까 법조문을 숙지할 생각은 잘 안 합니다. 하지만 시험을 볼 때에도 법전은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는 용도로 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예 본인의 머릿속에 없는 내용은 찾아볼 생각도 안 하게 됩니다. 또한 평소에 숙지한 내용이 아니라면 시험 보는 그 짧은 시간에 이 두꺼운 법전 뒤져서 찾지도 못합니다. 사실 법전은 시험 볼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합법적인 컨닝 페이퍼입니다. 이걸 최대한 활용하려면 평소에 공부할 때 항상 법전을 옆에 두고 공부하는 내용을 법조문과 연계시켜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할 때 관련 법조문을 출발 지점으로 해서 공부한 내용을 마인드맵을 그려가며 정리해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여 원금 청구권의 요건 사실을 파악하려면 어느 조문을 보아야 할까요? 당연히 소비대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598조를 찾아봐야겠지요.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한 반환 시기에 대해서는 603조는 사주는 약정 시기에 사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민법 제598조와 제603조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권은 상대방이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한 그 합의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문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빌려주었으면 100만 원을 반환하는 것이 소비대차입니다. 이러한 소비대차 계약을 한 경우 대주인 원고가 차주인 피고에게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이자를 요구하면은 그거는 같은 수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법상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차주가 빌린 원금을 그대로 대주에게 돌려주는 무이자 계약입니다. 그렇다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물론 않습니다. 즉 계약 자유의 원칙상 소비대차와 별도로 당사자 간에 이자를 지급하기라는 특약을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렇게 특약을 한 소비대차를 이자부 소비대차라고 하죠. 민법 제598조에 따른 소비대차 합의가 있으면 상대방은 자기가 받은 금전 기타 대체물을 받은 그대로 동종, 동량으로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소비대차 계약에 체결되었다는 것이 대여 원금 청구권의 가장 중요한 요건 사실입니다. 청구 원인으로 소비대차 계약이 체결에 관하여 기재할 때는 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특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그리고 날짜, 이거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특정해야 됩니다. 몇 월 며칠 날 누구와 누구 간에 얼마를 대여하는 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조문에는 물론 안 써 있지만 자기가 받은 대로 반환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차주의 반환 의무는 대주가 금전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대출이 계약 내용에 따라 이행되었다는 점도 요건 사실입니다. 반환 시기, 즉 변제기는 엄밀히 따진다면 요건 사실은 아닙니다. 대주가 금전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전하는 것과 동시에 차주는 이것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대주가 그러한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변제기 도래 이후이지요. 그러니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하면 그 소는 장래이행 청구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기억나시나요? 장래이행 청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할 수 있지요? 장래이행 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즉 미리 청구할 필요에 대한 소명 없이 권리를 바로 인정받으려면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는 점도 소명할 필요가 있겠지요. 대여 원금 청구를 위해서 원고가 소장에 청구원인에 써야 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상대방이 안 갚았다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갚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갚았으면 그것은 원고의 대여금 청구권은 소멸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갚았다는 주장은 항변에 해당합니다.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면은 원고가 빌려줬지만 피고는 아직 갚지 않았다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원고 청구 인용으로 끝나지요. 이와 같은 소비대차에서 차주가 대여 원금 반환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이행 장소는 어디입니까? 민법 제467조 2항에 따르면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 주소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계약에서 이행 장소를 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 따라서 그곳에서 변제하면 되지만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467조 2항이 적용돼서 어디서 변제한다고요? 채권자의 현 주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행 장소는 물론 요건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장에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장을 작성할 때는 한 번쯤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지요? 이행 장소는 소송 관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 소장은 관할 법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관할 법원이 어디입니까? 민사소송법 제1조는 소는 피고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을 법원이 관할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통 재판적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합니까? 사람의 보통 재판적은 그의 주소를 기준으로 하고요. 법인의 보통 재판적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피고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피고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가장 기본적인 관할 법원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죠. 민사소송법에는 보통 재판적 외에 여러 가지 종류의 특별 재판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특별재판적 중에 하나가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입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를 보시면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 장소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특약이 없는 경우라면 민사소송법 467조에 따라서 채권자의 현 주소지가 이행 장소가 되니까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도 관할 법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와 원고가 서로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원고가 굳이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법원까지 갈 필요 없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다 소장을 접수할 수 있는 겁니다. 민법상 전형계약 중 하나인 소비대차 계약에는 원금 상환 의무만이 포함되지만 그렇다고 이자 지급이 금지되는 건 물론 아닙니다. 계약 자유 원칙상 당사자 간에 이자를 지급한다는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민법상 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당연히 이자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자를 청구하려면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특약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송물은 두 개가 되지요. 민법상 전형계약인 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원금 반환 청구권, 그리고 이자 특약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청구권, 이렇게 두 개의 소송물입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 이율에 따라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자는 언제부터 발생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600조는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가 돈을 받았을 때부터 이자가 계산되는 거겠죠. 자, 이 이자 계산 시기를 민법 600조와 달리 앞당기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민법 608조를 보시면 차주의 불이익한 약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모든 불이익한 약정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 2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판매 기타 여하는 영무라도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물대차나 6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물반환의 예약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 규정과 달리 차주에게 불리한 상황을 합의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자 계산의 시기에 관한 600조는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인 것이죠. 임의 규정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합의가 없으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일 뿐 이와 달리 합의하는 것을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600조와 다르게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가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대출계약이 체결되면 바로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라고 할 것은 아니므로 이런 경우 민법 제103조가 적용되어 바로 무효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민법 104조가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무효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당사자의 공박 등을 이용한 상황이 아니라면 104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출 전에 이자를 받는 것으로 합의를 하더라도 민법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출 시행 전이라도 대출 계약이 체결되는 한 이자는 발생한다는 합의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주변에 돈이 필요한 지인에게 호의로 돈을 빌려주기를 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추가적인 제한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를 보시면 약관에 관하여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약관의 효력에 관하여서는 불공정 약관 조항에 관하여 일정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요. 특히 제6조를 보시면 신의성질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공정성으로 잃은 것으로 볼 것이냐에 관한 몇 가지 예시를 두고 있습니다. 제2항에 있는데요. 제2항을 보시면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이런 조항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입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 되어 무효가 되는 것이죠. 대출과 관련한 일반적인 관행은 실제로 인출이 일어난 이후에 인출일부터 이자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행과 달리 대출 계약과 동시에 아직 인출이 일어나기 전이라도 이자를 받고자 한다면 그렇게 하여야만 하는 뭔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겠지요. 일반적으로 국내 은행에서 시행되는 원화대출, 특히 개인에 대한 대출은 대출계약 체결과 동시에 바로 집행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업금융의 경우, 특히 국제금융의 경우에는 대출계약 체결 당일에 대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출계약 체결하면서 계약에서는 인출 가능 기간, 즉 커미트먼트 피어리드만 정해놓고 이 기간 중에 차주가 요청하기만 하면 무조건 차주가 요청한 금액을 대출하는 구조를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금융의 경우에 대출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몇백억씩 되는 경우도 많은데 아무리 은행이라고 이 정도라면 쌓아놓고 있는 돈을 그냥 빌려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주단으로서도 결국 인출 가능 기간 동안에는 미리 자금을 조달해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차주의 요청이 있으면 바로 대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대출을 안 했으니까 이자를 못 받는다고 하면 대주들은 이 조달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주들의 조달 비용을 보상받기 위해 이자를 받는다면 그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이자를 받겠다고 하면은 사실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 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commitment fee, 즉 약정 수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정 수수료는 미인출 잔액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즉 100억을 빌려주기로 했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실제로 최초 인출이 일어나기까지는 100억 전액에 대해서 약정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최초 인출액이 만약에 20억이다. 그러면 인출일로부터는 20억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고요. 미인출 잔액 80억에 대해서는 약정 수수료가 계속 발생합니다. 약관규제법 적용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약관이라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약관규제법은 은행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대출약관을 사용할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요. 대주단과 차주가 특정 대출 시행과 관련하여 계약서 초안에 대해 상당 기간 협상을 하고 또 차주의 코멘트도 실제로 반영해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상호간의 합의를 거쳐 확정된 계약서 초안에 서명을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런 계약서는 약관규제법에 적용되는 약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법 제379조는 법정 이율이 연 5푼이라고 규정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특별히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합의가 없었던 경우에도 대출일로부터 법정 이율 상당의 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자, 이 조문을 잘 보시면은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 제379조가 적용되는 것은 이자는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자율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주기로 합의를 했더라도 이자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지급하여야 할 이자액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자 지급이 일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자 주기로 합의는 했는데 이자율까지는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오픈으로 계산해서 이자를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조차 없었던 경우, 즉 이자부 소비대차가 아니라 그냥 소비대차 약정만 있었던 경우에는 변제기 전에는 법정이자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은 지연이자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지연이자라는 용어는 이자라는 표현 때문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 법적 성격은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입니다. 차주가 변제기에 상환을 안 하면 돈 빌려갈 때 약속한 대로 상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므로 차주는 이에 대해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이지요. 그런데 손해배상은 실손배상의 원칙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계산이 쉽지 않지요. 그래서 민법 397조는 이와 관련하여 금전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은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법정 이율에 따르도록 하여 손해액을 계산이 편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특별한 약속이 없었어도 변제기 이후에는 연 5% 소정의 지연이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토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의 청구원 이내에 들어가야 될 요건 사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개의 소송물이 병합된 것이니까 각 소송물별로 따져봅시다. 우선 대여 원금과 관련해서는 원고와 피고 간의 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요건 사실이죠. 이때 소비대차 계약은 당사자, 계약일자, 금액을 기재함으로써 계약을 특정합니다. 두 번째 요건 사실은 원금을 실제로 대여하였다는 것. 그리고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는 것도 지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자와 관련해서는 이자라는 게 원금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까요. 일단 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원금을 실제로 대여했다는 거는 소비대차 계약이랑 똑같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 약정이 있었다는 게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자 약정을 하면서 이율까지 합의를 한 경우에는 이율을 몇 %로 해서 이자 약정을 했다라고 기재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이율에 관해서는 약정을 한 바가 없다 그러면 연 5%의 법정 이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또한 이자 지급일도 정확한 이자율 계산에 필요하니까 언제 지급하기로 약정했는지 기재를 해주셔야 되겠죠. 이자를 지급했다는 사항은 항변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소장에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미지급 이자만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내가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는 이자가 지급되었고 언제부터 미지급됐는지를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연이자는 원금 상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빌려줬다는 사실, 그리고 변제기가 도가했다는 사실, 두 가지가 요건 사실이겠죠. 지연이자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특이하게 없으면 법정이자율 연 5%가 적용이 됩니다. 슬라이드 설명은 각 소송물별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고 따로따로 기재한 것이고요. 실제로 이 세 가지 소송물을 병합해서 청구하는 경우에 중복되는 요건 사실은 그냥 한 번만 쓰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원금, 이자, 지연이자를 모두 청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경우 요건 사실을 정리하면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비대차 계약 체결 사실, 이자 약정 사실, 원금 인도 사실, 변제기 도래 사실, 크게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이 됩니다. 소장에는 이러한 항목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면 되는데요. 교재 50쪽의 소장 예문에 기재된 청구 원인 1번처럼 되겠지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원고는 2014년 12월 1일 피고에게 5천만 원을 다음과 같은 약정으로 대여하였습니다. 1. 변제기일 2015년 12월 31일 2. 이자 월 1% 3. 이자 지급일 매월 말일. 그런데 피고는 2014년 12월 31일 1개월분의 이자만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 이자의 지급은 물론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의 변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필요한 요건 사실이 다 들어간 것입니다. 청구 원인 기재하실 때 유의하셔야 하는 사항은요. 청구 취지에서 청구하는 금액과 청구 원인에 기재된 근거는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비대차에 따라 빌려준 원금 전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만 언급하면 되지만 만일 그중 일부만 청구하는 경우라면 자기가 왜 그 금액을 청구하는지 정확하게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상대방이 일부 변제해서 남은 금액이 그거라는 건지 아니면 전액에 대해 권리는 있지만 일단 일부만 청구하는 것인지 등등이 청구 원인에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구할 때는 청구하는 비율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및 그 성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청구 취지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정한 비율을 적용할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고만 쓰지만 청구 원인에서는 그 각 비율의 근거가 무엇인지 약정이율인지 법정이율인지 법정이율이라고 하면은 그게 민법소정의 법정이율인지 아니면 소촉법에 따른 법정이율인지 그 법적인 성격도 분명하게 밝혀주어야 합니다. 교재 51쪽의 대여금 청구 소장 예문의 2번 단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 원금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청구하는 금액의 성격은 대여 원금 5천만 원이라고 해서 법적인 성격을 명확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도 약정이율 12% 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5% 이렇게 그 이율의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의 근거도 이자 및 지연 손해금 이렇게 법적인 성격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와 달리 보증인에 대한 청구는 원금, 이자, 지연이자를 다 청구하더라도 이건 하나의 소송물입니다. 보증채무라는 것은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다 그냥 내가 대신 다 갚겠다 하는 하나의 계약에 따른 하나의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청구하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소송물입니다. 보증과 관련하여 유의하셔야 하는 것은 보증계약은 구두로는 안 되고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종례에는 이 내용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보증인 보호법 제3조에 보시면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증인 보호법에서는 그 보증인 보호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사 보증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제2조에 보시면 보증인이라 함은 다음 강목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제외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의 기업이란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란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같은 사업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상법상 상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인이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는 경우, 즉 상사 채무에 대한 보증의 경우에는 보증인 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구두로도 보증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보증인 보호법 3조에 있던 법조항이 그대로 민법 428조의 2로 옮겨와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법 428조 2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법 개정 시에 이렇게 보증인 보호법 3조 조문만 옮겨왔을 뿐 보증인의 범위에서 상사 채무를 제외하고 있던 그 정의 규정은 옮겨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편 보증인 보호법은 2015년 이와 같은 민법 개정이 일어나자 민법 개정의 취지에 맞추어서 2016년 개정되었습니다.
2015년 민법 개정 및 2016년 보증인 보호법 개정의 결과를 종합하면 그 효과는 이 슬라이드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우선 2016년 개정 이전에 보증인 보호법은 상인 간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보증에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인 간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보증은 구두 보증으로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보증인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보증인 보호법 제3조는 삭제되었습니다만 보증인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증인 보호법은 더 이상 보증은 반드시 서면에 의할 것은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상사보증을 제외한 민사보증에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보증은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민법으로 옮겨가서 모든 보증에 적용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법 428조의 2의 문헌 및 민법의 전체적인 법체계 그리고 민법과 보증인 보호법 관계를 고려한다면 민법 제428조의 2는 상사보증에도 적용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개정을 했는지는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긴 했는데 2015년 민법 개정 관련 자료들을요. 거기에는 이 문제에 관한 특별한 설명은 없더라고요. 아니면 제가 못 찾은 걸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상사보증에 서면 요구가 적용되지 않아서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었는지도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슈를 다룬 논문이나 자료도 별로 없는 것으로 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거 아닌가 싶거든요. 물론 과거에는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시대적인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그런 필요성이 대두했다 그러면 법을 개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2015년 무렵에 그런 특별한 무슨 필요성이 대두된 것인지는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이게 혹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증인 보호법에 있는 조항을 민법으로 옮겨오면서 발생한 일종의 입법 미스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아직 이 문제에 관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민법 428조의 2의 문헌을 본다면은 앞으로는 적어도 2015년 이후에는 그 보증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그 요구는 상사보증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여금 관련 보증채무 요건 사실을 정리하자면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선 주채무 관련 이자부 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보증계약이 서면으로 체결되었다는 사실, 실제로 대출이 시행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피보증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 이 네 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들을 참고 원인에 기재하셔야 할 것입니다.